Knet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텍사스주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신규 접종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네. 애틀란타 일대에서 한인 4명 등 8명을 살해한 용의자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재차 확인한 소식까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자, 9월 1일 어제부터 새롭게 시행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텍사스주에서 임신 중절을 크게 제한하는 법의 시행이죠. 그렇습니다. 임신 6주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새로운 임신 중절법이 바로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낙태 옹호단체들이 이 주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면서 연방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냈었는데, 하지만 대법원이 이제 기각을 하면서 예정대로 효력이 발효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논쟁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긴급 청원은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법원이 청원을 기각할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 낙태법의 합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행에 먼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이 낙태법, 제한법이 텍사스 주법임에도 불구하고 제정될 때부터 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임신 6주 이후부터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여기에 예외 사항도 거의 두지 않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낙태법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9일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을 그레게버 주지사가 서명할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도 하트빗 빌 이렇게 지어졌는데, 임신 6주라고 하면 대다수의 여성은 자신이 임신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초기잖아요. 그렇죠. 입덧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다 보니까 너무 이른 시점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해 낙태를 금지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을 하트빗 빌, 심장 박동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낙태 예외를 거의 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받지 않는 이상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6주가 일단 지나면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에버 주지사가 지난 5월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절 시술 때문에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생명권을 잃고 있다면서 새 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조처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자, 텍사스주의 이 낙태법은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다른 주에서는 보통 낙태 금지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보통 임신 22주에서 24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낙태 옹호단체들은 텍사스에서 현재 시행되는 임신 중절 시술의 85에서 90%가 임신한 지 6주가 지난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법이 시행이 되면 텍사스 내 많은 낙태 시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해당 법의 시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네, 낙태 금지 시점이 타주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네. 짧네요. 자, 이 텍사스의 심장 박동법, 하트빗 빌에는 또 다른 주의 낙태법에서 볼 수 없는 점이 있다고요. 네, 임신 6주 후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진뿐 아니라 낙태에 조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네. 불법 낙태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 $10,000의 보상금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소송할 수도 있고 네.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낙태법이라고 지금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엄격한 낙태법이 나오게 된 게 꽤 오랜만이라고요. 네, 임신 중절을 사실상 합법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처음입니다. 네. 미국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주에서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연방 대법원은 7대 2의 판결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가 어머니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네. 당시 이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판결 이후 낙태 문제가 이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거리가 되어 왔죠.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다라는 이유로 낙태를 반대합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는 엄연한 여성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낙태 허용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텍사스주의 경우는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 주의회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주의 심장 박동법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강하게 나섰죠. 반대했죠. 예. 자,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낙태 관련법도 있지 않나요? 네, 대법원이 오는 10월에 시작되는 새 회기에 미시시피주의 임신 중절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로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에선 해당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이에 이제 미시시피 주 정부 측이 불복을 하면서 대법원에까지 이제 오르게 된 것인데 자, 현재 대법원이 6대 3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인 상황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올지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정관이 최근에 밝힌 내용인데 지난 7월 중순 백신 접종이 일일 평균 50만 건이었던 것이 지금은 90만 건까지 올라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자이언츠 조정관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확대된 것이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이언츠 조정관은 백신 의무화가 접종률을 견인했다라면서 팬데믹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의료기관과 교육부, 대학 등을 비롯해 더 많은 사업체와 고용주들의 동참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률이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이 있나요? 델타 변이로 아주 큰 타격을 입은 주들에서 접종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주로 남부 지역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들 지역은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엘라바마, 플로리다, 미시시피주에서 백신 접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 맞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확진자들이 위험한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건당국이 꽤 우려를 합니다. 네. 특히나 어린이 확진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미국에선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파이자 백신 긴급 승인만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12살 미만의 어린이는 아직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가을 새학기 대면 수업 재개와 맞물리면서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를 보면 어떤가요?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지난 한 주 2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미 소아과학회가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네. 전달과 비교해보면 5배나 늘어난 수치인데 학회 측은 12살 이상 자녀에게는 반드시 백신을 맞출 것을 학부모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 역시 12살 이상의 자녀에게 백신을 맞추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사, 또 방문자 등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린이 외에도 임산부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지도 상당한 관심거리였는데 이에 이제 CDC는 임산부, 모유를 소유 중인 사람, 현재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또 장래에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두도 백신을 반드시 맞도록 공식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애틀란타 총격 사건 용의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이 지난 31일 용의자 로버트 애런 롱을 살해와 가중폭행,
국내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여기서 검찰은 롱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롱은 지난 3월 16일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 업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했고 또 5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에 애틀란타에 있는 두 곳의 스파샵에 또다시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을 추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자 총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였고 특히나 4명은 한인이어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예. 이 롱에 대한 이번 재판이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롱은 지난 7월 27일 체로키 카운티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검찰 측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35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 앞선 재판과 이번 재판의 차이점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풀턴 카운티 검찰이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는 달리 이 롱에게 혐오 범죄 혐의를 추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페니 월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가 주목한 부분은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에서 나온 사망자 4명이 모두 한인 여성이었다는 점인데 이 윌리스 검사는 자신은 이번 범죄가 성별과 인종에 따른 편견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믿는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체로키 카운티 검찰청의 이 셰넌 월러스 검사는 앞선 재판에서 수사 결과 롱이 아시아계나 특정 인종을 혐오한다라는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체로키 카운티에서 나온 희생자들 가운데 2명은 아시아계가 아니었고 또 1명은 남성이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혐오 범죄 혐의 추가 여부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다는 네. 건데, 자, 롱이 체로키 카운티 검사 측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서 사형을 면했잖아요. 이번 재판에서도 양측이 형량 협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 풀턴 카운티 윌리스 검사는 롱의 변호인 측이 협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도 접촉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사형 구형을 유지할 것이고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전적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풀턴 카운티 검찰 측이 지적한 이 혐오 범죄 혐의 적용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조지아주의 혐오 범죄법은 인종이나 종교, 출신 국가, 성별, 또 성적 지향의 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혐오 범죄법은 단독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형량을 높이는 가중 처벌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혐오 범죄를 적용을 하려면 피해자가 그들의 인종이나 출신과 같은 배경으로 인해서 범죄의 표적이 됐다는 점을 검찰에서 분명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재판의 다음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재판부는 오는 9월 28일 공판을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이번 재판은 매우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유족들도 이날 재판이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